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접수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 구직 활동 지원금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학자금 대출에 취업 준비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께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네, 아주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건 아마 취업 성공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신입사원 채용 규모가 늘어나서 우리 취준생들이 지원금을 신청할 일이 없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IMF 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가장 빨리 이 IMF를 극복했던 의지의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지금의 어려움 빨리 극복해서 청년세대에게 좋은 일자리 많이 줄 수 있도록 좀 분발을 하시고요. 청년들은 그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직무 역량을 키우셔가지고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시길 바라고 바라겠습니다. 올 거라 믿으면서 오늘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2017 상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과연 어떤 특징이 있었고 어떤 전략으로 지원을 했던 학생들이 합격을 했고 또 나는 안 됐는데 왜 안 돼서 하반기에는 어떤 걸 더 갈고 닦아야 될지를 자세히 짚어보는 상반기 공채 결산 하반기야 기다려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요. 직무와 자소서, 스펙 등 카테고리별로 성공과 또 실패의 요인을 분석해보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은 스펙과 직무의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 네, 예.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이 직무에 지원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공채 지원 전략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위포트의 알파고 예. 홍기찬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허튼 소리는 용납하지 않는 우리 홍기찬 선생님. 네. 예. 오늘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예. 지금 아마 면접 준비를 이 연휴 기간 동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공계 직군을 좀 알아볼 텐데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도 이해도도 넓히고 하반기 좀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또 여름방학 계획을 내가 어떤 스펙을 만들어야 될까 이렇게 좀 공유하는 시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찬 쌤 오늘은 어떤 직무 위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지금 취업이 잘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공계든가 공대생들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화기 얘기하잖아요. 전자, 화학, 기계 쪽, 그다음에 또 소프트웨어 쪽, 그다음에 또 건축 쪽은 이제 하반기 때 채용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산업공학 이번 상반기 때는 채용이 좀 괜찮은 편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공계도 요즘은 영역을 점점 확장시켜 나아가고 있어서 기술 영업이라든가 기술 구매가 파트까지 도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공계 직군들의 채용의 어떤 트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이과생들의 직무 선택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연구개발과 제조, 생산 또 직무만 들으면 아예 전공부터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필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구직자들은 연구개발은 이제 굉장히 상위 직군이고 그다음에 제조 생산은 하위 직군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E 직군, F 직군 이렇게 나누어서 물론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 구직자들의 착각은 내가 이제 생산으로 가게 되면 물건을 직접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공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공정의 개선 업무를 진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건설이라고 하면 계약을 수주를 이미 따낸 상태에서 시공에서부터 시공이 이루어지니까 그 시공 과정을 최대한 줄여야 인건비가 절약되고 그럼 회사가 많이 돈을 벌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버는 방법은 매출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세이브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 비용을 절약시키기 위해서 공정 라인의 여러 재질과 공법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화학을 전공했던 친구들은 반도체 공정에서 화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니까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공정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학적인 개선 능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건 특히 학부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전공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공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공정에서 적용시키면 그게 제조 생산이고 네. 제품을 개발하는 필드에서 적용시키면 R&D 직군이고 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보통 연구개발 R&D라고 하면 뭔가 대학원생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명칭이 되게 있어 보이는 그 직군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 예. 그래서 이 학부생들이 갈 만한 곳이 있을까 싶은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R&D도 우리가 리서치하고 디벨로퍼로 나누는데 그 리서처, 다시 말하면 연구원들이 시중에 나와 있지 않은 걸 만드는 선행 연구를 진행하고요. 개발은 현재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제품의 설계라든가 개발을 책임지고, 그다음에 제조 생산은 현재 이 제품이 공정에서 가장 최적화될 수 있는 공정 개선 작업을 진행돼요. 사실 이 세 가지 직군들은 어찌 보면 하나의 트랙에서 똑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네. 구직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석사 학생들은 내가 이제 배웠던 게 아무래도 실험실에서 진행됐던 것들이 이제 선행 연구개발단에 더 근접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생산을 쓰고 싶어도, 그러니까 제조 생산이 많이 뽑는데도 거기 지원하게 되면 또 면접장 가서 누구 씨는 석사까지 했는데 왜 또 생산으로 썼습니까? 이런 얘기를 받으니까 그 친구들은 무조건 연구개발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그러면 남겨지는 그 포지션을 두고 학부생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만큼의 경쟁력이나 특수 경험, 지금 제가 삼성 면접 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 학생들 보면 올드 루키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회사에서 한 회사 1년 다니다 온 정도, 친구들. 그러니까 업력을 쌓은 친구들이 또 연구개발 직군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학부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조 생산이 확률은 높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렇군요. 반대로 이제 학사 출신인데 그 여기 R&D는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 대학원 이상이다. 이런 것도 있다면 좀 뭐 지난번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있고 네네. 학사는 절대 쓰면 안 되는 뭐 R&D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직군들은 학부생들도 R&D 직군으로 충분히 가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공채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학부생들도 연구개발로 뽑아가는데, 공채 규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학부생이 R&D 직군으로 입사하기는 어려워지고요. 그다음에 또 업의 특수성을 봤을 때는 주로 이 바이오라든가 뭐 식품이라든가 이런 필드는 석사들에 대한 선호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런 직군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생산이라든가 공정 파트를 학부생이라고 하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채용할 때 직무만 보고 직무 이름만 보고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 이유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업의 업종과 또 업태에 따라서도 또 같은 직무라고 해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업종과 업태별로 좀 스펙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제가 여기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만큼이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직을 전공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했던 친구들이 주로 하는 프로젝트들이 주로 이제 웹 베이스로 하는 프로젝트,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관련돼서 모바일 쪽으로 했던 거, 그다음에 하드웨어하고 연결되는 인베디드 프로젝트,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 보안 관련된 거네요. 그러니까 주로 종류가 한 5가지 정도 소프트웨어 전공했던 네. 친구들은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SI 기업들, 그러니까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ERP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회사의 자산관리 프로젝트하고 시스템을 깔아주는 기업들, 그러니까 삼성 SDS다, 뭐 올리브영 네트워크스다, 두산정보통신이다, 이런 기업을 쓸 때는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웹이라든가 뭐 이런 이력들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가 뭐 포털 기업들, 네이버 같은 데 쓸 때는 웹하고 이제 모바일 뭐 이런 프로젝트를 더 좋아하고, 삼성전자의 CIM 소프트웨어직을 쓴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휴대폰 같은 TV 같은 완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융복합되는 기술을 선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베디드 관련된 이력을 좋아하고, 덧대어 모바일 IM 사업부에서 휴대폰을 만드니까 또 모바일 안드로이드 계열의 코딩 실력을 좀 요하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했던 프로젝트를 똑같은 전공이라고 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지 마시고 그 요소 기술하고 연결될 수 있는 직무에 쓸 때 자소서의 경중이 바뀌어야 되고, 면접장에서 내가 얘기하는 프로젝트의 우선순위가 변경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이공학도들도 들었던 과목들을 내가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자동차 관련돼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한 이력들을 반도체 회사에서 주되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반면 내가 열 유체 해석 관련돼서 좀 마이크로한 부분에서의 공학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거는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태양광 같은 부품 소재 산업에 지원할 때 보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들은 지금 무슨 소리 하나 뭐 그럴 텐데, 중요한 건 했던 것들을 그냥 기계를 하나로 보지 말고 쪼개서 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과거 이력과 자격증, 공모전, 서포터즈 활동들을 다 하나 쪼개보고 업종들마다, 업태마다 그 자소서의 비중이 바뀌어져야 되고 면접장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통 좀 통계적으로 이런 공통적인 부분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뭐 직군별로, 직무별로, 어떤 뭐 전공별로 굉장히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특징을 잘 파고들어야 되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좀
가장 높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경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지금 뭐 아마 면접 대비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재료과학을 전공했어요, 이 학생이. 네. 그다음에 학부실이나 연구실 같은 데 내가 들어가 가지고 모스펫 설계라는 반도체 공정을 이해하기 위한 6개월짜리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반도체 후공정 회사에서 인턴을 또 6개월 했어요. 그다음에 서울대 공정교육과정 같은 걸 밟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 친구가 반도체 회사에 가가지고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주되게 하고 와야 되는데 요즘 면접 시즌 같은데 구직자들은 어떤 실수를 하냐면 각기 그 모범 답안을 따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열정을 물어보면 그때는 국토 대장정 이야기를 해야지, 창의를 물어보면 모스펫 설계를 얘기해야지, 협업을 얘기하면 후공정 인턴을 얘기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요. 근데 면접장에 가서 처음에 도전을 물어보면 이 친구들이 그 국토 대장정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주력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얘기로 무조건 도전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장도 그러한. 얘기했다가는 그 얘기 들을 기회도 안 그렇죠. 주겠네요. 그러니까 그 공대생들은 그냥 본인이 했던 프로젝트에 이런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매기고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그게 이제 업태라든가 기업마다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좀 구조를 잡아놔야 되고 하반기를 생각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이런 우선순위 리스트가 없다. 그럼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과연 내가 어떤 부분에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지 꼼꼼히 좀 따져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인문계도 마찬가지고 이공계도 마찬가지고 면접을 하려면 철저히 준비를 하긴 해야 되지만 우리가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문계 솔직히 딱 갔을 때 약간 복불복식으로 그날 좀 운이 좀 좋으면 네. 그 컨디션도 그렇고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이제 유연하게 또 대처할 수도 있는데 이공계는 그런 게 안 통하겠네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정말 그쵸. 요하겠네, 그죠? 그러니까 삼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학업 이력을 하나하나 다 까봐요, 진짜로. 그래서 요거 들을 때 뭐 했냐, 이거 되게 쉬운 과목인데 너 학점이 왜 10불밖에 못 받았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게 인문계 되죠. 면접은 완전 다르고 그렇죠.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공계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 외에는 아까도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어떤 스펙을 자격증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쉽게 필요할까요? 얘기해서 석사와 박사와 대결을 해야 된다면 뭐 거기에 이제 일단 못 미치긴 하겠지만 직무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응대하기 위해서 좀 대응하기 위해서 내가 플러스 알파적으로 뭐 대학원이나 박사를 따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떤 걸 좀 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지. 뭐 근데 이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석사하고 경쟁을 한다기보다 그 R&D 직군의 포션으로 주어진 학부생 티오를 주고 여러분들끼리 경쟁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이공계들은 제일 중요한 건 정말 학업 이력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판단하고 지금 삼성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학업 이력 자체에 대한 정리가 우선시 돼야 되고 다른 뭐 별도 활동들 물론 뭐 인턴이라든가 뭐 자격증이라든가 일부 기사 자격증은 보탬이 될 텐데 그거 외적인 노력들은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대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건 학교 생활에 충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생활. 다른 거 필요 없어.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도 취업돼요. 학점이 높아야 됩니까? 높아야죠, 당연히. 그렇다면 전공의 스펙에서 딴 거 필요 없고 네. 학교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시간을 이제 되돌릴 수는 없겠고 회사 가야겠고 공부 열심히 안 맞아요, 했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좀 어떻게 뭐 요인까지는 아니지만 너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된다는 보장 없겠으나 이런 부분을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봐라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건 때문에 어떻게 그러니까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제 학생인도 학점이 지금 2점대거든요. 2점대인데 이번에 삼성 서류가 붙긴 붙었는데 네. 좀 그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명히 학점이 만약에 3점 초반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역학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핑계거리는 없어요. 그러면 공대에서는 그건 되게 재미없는 공부거든요. 그걸 못 해가지고 학점이 무너져 내렸죠.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요즘은 이공계들의 채용이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금 삼성에서 이번에 구매를 뽑는데 전자에서 이것도 사실 이공계들만 기회를 거의 주는 구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직군도 기술 영업직군들에 대한 채용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어학 실력을 좀 본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학점이 좀 낮아 이공계인데 그러면 어학적인 부분들을 문과생만큼의 레벨로 올리는 거죠. 여기서 그 레벨이라는 건 뭐 6급 이 정도가 아니라 최소 IH 아니면 이제 토스라고 하면 7 이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영업 직군으로 가게 되면 학점이 낮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쇄됩니다. 요 후공정을 타든가 안 그러면 나는 근데 그럼 뭐 어학도 영어도 못한다. 저 이제 영어도 잘 못하거든요 이공계들이. 그러면은 이제 부가적인 이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인턴이라든가 기사 자격증이라든가 뭐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아니면 공정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 세 가지를 통해 조금이라도 보강이 돼야 여러분들이 이제 서류 패스도 그렇고 면접장에서 할 이야기가 생기죠. 네, 지금 이제 면접을 앞두고 있는 연구 개발 직무에 지원한 친구들에게 팁을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잘 네, 뭐 어떻게 최선일까요?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 뭐 다시 지금 한번 뭐 복귀하는 거? 갈바닉 부식이다, 그다음 모스펫 설계다, 그냥 이렇게 터널링이다. 그 지금 반도체 뭐 그냥 PT 면접장에 이게 다 나오는 소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우선은 생각하셔야 되는 건 본인의 용어하고 개념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맥스웰 방정식을 모르면 안 되는 거고 산업공학을 전공했는데 다쿠치도 모르면 망신당하니까 내가 우리과를 나왔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하고 개념. 근데 제가 이공계들을 보면 뭐 기사 딴 지가 오래됐으니까 예전에 공부 열심히 했는데 또 까먹어가지고 면접장에서 답변이 안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 열심히 공부했던 시간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용어하고 개념 정리는 반드시 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제품, 그다음에 공정, 공법, 재질에 대한 이해가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하면 항상 그 8대 제조 공정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부가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용어와 개념에 대한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된다. 아까 뭐 얘기한 대로 맥스웰 방정식, 다쿠치 뭐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걸 더 잘 챙기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고요. 참 이 질문 제가 참 드리기가 좀 뭐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공채에서 못해서 지금 굉장히 그래도 난 R&D 가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는 때려 죽어도 이제 지방에 내려가기가 싫고 나는 때려 죽어도 순환 그 시프트 근무, 3교대 근무는 못 한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연구 개발로 가야 된다라는 다짐을 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짐을 했으면 그 다짐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셔야 될 거예요. 확률은 훨씬 더 줄어들어요, 사실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이닉스도 거의 다 S기어, LG 디스플레이도 제가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원래 설비로 안 썼는데 이번에 발표가 나면서 설비로 바뀐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결정이 과연 나에게 합당하고 온당하냐. 본인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런 자문 끝에도 나는 무조건 연구개발해야 한다라고 하면 학점이 좀 지금 저학년들이나 시간이 남아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좀 올라가야 되고 연구실 같은 데 들어가서 그 석사들 하는 과제를 좀 돕는다든가 안 그러면은 뭐 비정규직으로 연구실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활용해서 누가 봐도 남들과는 다른 내가 뭐 학교라든가 학점이 조금 비루하지만 실무 경험은 남들보다 많다. 올드루키 같은 그런 이력을 만들고 그다음에 연구개발로 좀 도전해야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지 않았던 회사라도 관련 직군이라면 그때 얘기했던 대로 밴드 업체들도 좋은 회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올드루키로서의 어떤 그런 능력을 좀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드루키로 타고 들어가가지고 연구개발하느니 그냥 그 회사의 제조 생산으로 들어가가지고 회사 내부적인 직무 배치 변화에 기회를 엿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한테 나아요. 유리해요. 솔직한 그래요. 얘기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 바뀔지 몰라요. 회사는 무슨 천년만년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업부에 들어갔는데 그 사업부 사정이 나빠지게 되면 사업부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럼 연구개발하던 사람들이 제조 생산할 수도 있는 거고 생산하는 사람들이 연구개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경우 변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뭐 비슷비슷한 회사라고 하면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누가 봐도 메이저급 회사라고 하면 작은 기업에 들어갈 이유가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큰 기업이 들어가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 제조 생산직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예. 제조 생산하면 떠오르는 거는 뭐 현장, 공장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그래서 그래요. 학생들이 R&D보다는 조금 더 선호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네. 뭐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그 당연히 직접 만들진 않죠. 직접 만드는 건 대줄공체가 하지 않고 주로 이제 고졸이라든가 초대졸 분들이 하시고 오퍼레이터들이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사실 제조 생산을 꺼리는 이유 중에 딱 두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 근무 때문에 그런 그쵸. 이력이 굉장히 강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예를 들어 뭐 디스플레이다, 그다음에 반도체다 이런 데는 팹이라고 해서 방진복 입고 그 라인에 직접 들어가야 돼요. 물론 거기서 본인이 웨이퍼를 막 그렇죠. 이동시키면서 반도체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 공정 라인에 들어가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진복 입고 들어가게 되면 자주 벗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뭐 쉬는 시간 동안 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좀 힘들고 뭐 이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다면 채용 규모나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직군도 많이 뽑아요. 연구개발도 많이 뽑는데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채용 규모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제조 생산의 비중이 큽니다.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제조 생산직은 대부분 뭐 그 석박 아니고 학부생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가끔가다 근데 이번에 제 학생도 보면은 지금 삼성 면접 대기하고 있는 학생인데 이 친구는 석사예요. 석사 학교도 스카이인데 설비 직군으로 썼어요. 그 이유는 이제 연구실 생활을 할 때 연구실 공정 그 장비 자체를 본인이 도맡아 가지고 셋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 제조 생산이라기보다는 이제 공정 엔지니어 그다음에 설비 관리 엔지니어가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부 시절 때 배웠던 공학적인 이론과 지식들을 공정 라인에 어떻게 하면 적용시키는 거냐. 그 방법론을 배우는 거니까 선생님 저는 물건을 만들었던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하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제조 생산도 R&D처럼 그 기업별로 필요한 스펙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 기업별로 한번 짚어주시죠.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당연히 달라지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산업마다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산업별로지 그쵸. 기업 따라서가 아니죠. 기업은 뭐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그러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설비 직군을 대졸로 뽑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아요. 여기는 공정 그냥 엔지니어로 좀 뽑게 되죠. 그러니까 약간의 그 개업 그룹마다 기업들마다 차이점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그 얘기는 같은 직군인데 같은 일을 하는 건데 삼성은 대졸을 뽑고 여기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레벨 차이가 또 많이 나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인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또 대졸로 흡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 다르다는 부분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연구 개발은 사실 뭐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제조 생산직이 없는 거는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죠? 보통 다 근데 이제 그 가끔가다 이제 그럴 때가 있죠. 제조 생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장치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공정 라인의 변화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세대가 바뀌고 뭐 LCD에서 OLED로 넘어간다, 퀀텀 닷에서 QLED로 넘어간다 이런 기술적 변화들에 맞춰서 생산 라인이 수시때때로 너무나 자주 바뀌어요. 그러면은 그런 라인 셋업을 이제 대졸들이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뭐 정유라든가 타이어라든가 그다음에 폴리머 재질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변화가 그다지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늘상 판매되는 그냥 디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정 라인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럼 공채 규모도 줄어들고 덧대어서 대졸 공채를 많이 뽑을 이유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채용이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내가 화공과를 나왔는데 화공과를 나와서 SK를 지원을 할 때 이노베이션이 제일 큰 회사이고 또 요즘 업황도 좋은 회사이고 워낙에 처우도 좋으니까 이노베이션을 쓰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정 라인의 변화가 그다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채용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이닉스는 요즘 업도 되게 좋고 제품의 라인업이 계속 넓어지고 비메모리 반도체 칩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으니까 나를 뽑아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조 생산직이 워낙 또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전공에 따라 또 유리한 것도 있고 또 불리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생산관리 직군, 이번에 삼성도 이제 P직군이라고 해서 생산관리 직군을 뽑았는데 이게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사업부에서 뽑는 P직군은 그냥 생산관리, 그러니까 산업공학도들이 배웠던 그런 영역에서 채용이 이루어지고요. 비메모리 사업부에서 지금 뽑고 있는 이번에 P직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정 라인의 어떤 물량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신뢰성 관련된 부분들을 높이기 위한 개선 활동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P직군에서도 산업공학, 관리자적인 직군만 뽑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제로라든가 전자했던 친구들도 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이렇게 뽑는다 이렇게 제가 확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확인하러 캠퍼스 리크루팅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가가지고 삼성이 메모리가 많이 뽑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은 하수고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자 제가 이번에 P직군 생산관리 직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번에 메모리에서는 생산관리가 산업공학으로만 뽑는 그냥 생산관리 직군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근본 채용에 신뢰성 관련된 채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야 그렇죠.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디를 써야지 확률 올라갈까 판단이 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레벨까지는 올라와야 사실 여러분들이 취업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참 말 잘하네요. 우리 기찬 쌤 같이 얘기하면은 그 인사 담당자가 이 친구 괜찮네 하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놓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많이 물어봐야겠죠. 네. 그래 알겠어요. 자 제조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공 외에도 뭐 또 어필할 수 있는 뭐 부분이 있을까요? 그 뭐 자격증 뭐 식스시그마 이런 걸 따는데 뭐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격증은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취득이 너무나 용이해요. 그러니까
GB 같은 거, 그린벨트 같은 거 따려면은 보통 저도 삼성에서 딸 때 한 6개월짜리 과제를 했었던 것 같은데 학생들은 보통 무슨 뭐 하루짜리 교육, 이틀짜리 교육 받고 그냥 그 벨트를 취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직자들과의 괴리감이 좀 벌어지죠. 그러니까 물론 모든 자격증이라는 건 있으면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내가 그걸 투자할 때 어떤 부분에 투자하는 게 더 나에게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늘상 공부하는 이 시험은 되게 가치가 없어 보여요. 사람은. 그런데 무언가 내가 어떤 새로운 장소에서 무언가를 공부하고 뭐 찡이라는 게 뭐 하나 생기면 대단한 걸 생긴다 이렇게 착각들 하는데 정작 나를 뽑아야 될 중요한 시간 4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하고 대졸공채 뽑는 건 대학 때 무엇을 공부했으니까 뽑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본연의 포지션에 더 많이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 자격증보다는 정말 이 생산 라인에서 현장에 경험이 있는 그것에 좀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학원만 네. 있으면 잘하면 학교 공부를 됩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하기 싫으니까 뭔가 뭐 이거 지금 교수님하고 뭐 또 해가지고 뭐 프로젝트 하긴 싫고 그다음에 이거 보니까 무슨 뭐 미분적 분이고 정말 하기 싫은데 그 저도 이공계지만 그 역학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거 좋아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게 어렵다며요, 재미없는 그게.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거 하기 싫으니까 이 친구들이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하는데 본연의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공학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뽑으니까 그 공부가 얼마나 재미없고 그 공부가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중요한 걸 열심히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그 기찬쌤 학생들 중에서 붙은 친구들 제조 생산 쪽에서 경험적 일반적으로 이런 뭐 자격증이나 현장 경험 없이도 되는 친구들은 뭐 이렇게 공부만 열심히 한 케이스들이 그러니까 많이 학점이 있나요? 좋아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학교 다니다 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교수님 얘기하는 거 노트북으로 다 타이핑하고 질문하고. 중간고사 때는 그거 다 출력해가지고 애들 논아주고 야 너도 이번엔 공부 좀 해 할 수 있어. 그리고 팀플 할 때는 혼자 다 하는 애들. 그치.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요. 얼굴에 써 있거든요 주로. 나 성실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취업이 되는 거예요. 이공계는. 합당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좀 안 되는 건 뭐냐면 그런 성실함은 있는데 적성 공부를 좀 안 해가지고 너무 또 이제 순진하다 보니까 적응 공부가 또안 좀 맞는 적성 공부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기술적인 거 익혀야 되는데 그런 걸 공부만 조금 안 했다가 떨어지거나 면접장 가서 텔링이 너무나 안 돼서 떨어지거나 이 두 케이스고 그게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런 성실함이 느껴지는 거고 그걸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정해요. 이 공계 채용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면 학교가 후져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뚫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공정한 필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실도가 예, 그러니까요. 속도인 것 같네요. 본인도 성실했어요? 저는 별로 그렇게 성실치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 역학 뭐야, 공부가 성실치 너무나 않았는데 하기 됐다 이거 싫었거든요. 아니야. 그러니까 저 정말. 같은 케이스는 예외죠, 예외. 좀 다른 스킬을 좀 발휘해야겠죠. 네, 그거에 뭐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공계 면접에서 많이 잘 발휘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점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저도 네. 학교 다닐 때 투거 먹고 막 학교가 잘릴 판이었는데 노느라고. 그렇죠. 어. 저는 원래 과외 공부 과외만 했어요. 저는 대학교 때 과외만 했고 원래 학교도 중퇴하려고 어. 했었는데 그 어머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하긴 했는데 여튼 그 공부가 저에겐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공계들의 내가 실력이 좀 약하니까 본연의 실력이 그럼 뭐라도 내가 나의 강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친문구들보다는 인문학적인 소양도 조금 쌓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경영이라든가 비즈니스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취업하는 데 있어서는 좀 보탬이 됐죠. 근데 저 같은 케이스는 많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연의 포지션에 그렇죠. 더 집중하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조 생산직 공채에 합격해서 면접을 앞둔 친구들에게 좀 팁 좀 알려주시죠. 그래요. 그 이번에 지금 대선 직전까지 연휴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 이런 어마어마한 이게 한 번도 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이 국정농단 상태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 혜택이 돼서는 안 되는데 대선까지 기간이 너무나 길어졌잖아요, 보통 근본 기간이 연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있나요? 이번에 대선 끝나고 나서 대기업들이 이제 면접을 봐요. 네네. 원래대로라고 하면 지금 5월 바로? 첫째 주에 면접을 다 보고 있어야 되는데 연휴 때문에 지금 이게 못 그러면 본단 진짜 말이죠. 거의 일주일의 시간이 있네요. 대선과 예, 역대급이에요.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없을 그러니까 이 황금 같은 시기에 여러분들 정말 몰입을 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못 논다고 슬퍼할 게 아니구만요. 그죠? 아니 지금 뭐 놀긴 뭘 놀아. 지금 이게 면접이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가족 여행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아이고. 뭐 이걸 어떻게 정신 해야 되죠? 차려요. 정신 제가 그냥 차리세요. 수신 차단시켜 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이공계들이 공부했던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그 힘든 과정들이 이 일주일 동안 이제 판가름이 나요. 그래서 정말 집중해야 될 시기 결정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 좀 결정타를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여학생 어떻게 가족여행 가신가 모르겠는데 네. 문자를 이 선생님이 왜 이렇게 안 읽지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수신이 차단됐다고 하니까 빨리 저기 여행 가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시기 준비하셔야 바라겠고요. 될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그리고 그 공채에 합격하지 못한 분들 넉넉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조 생산직 건축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준비했던 친구들은 상반기 때 건설사 채용이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요즘 보면은 플랜트 산업에 다시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 제가 보기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품 소재 산업이라든가 화학 산업의 호황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무조건 갑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때 공채 규모가 더 넓어지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회사는 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했던 친구들도 하반기 때 은행 뽑을 거 아니야. 그럼 은행 채용이 약 한 3분의 1이 요즘 소프트웨어니까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또다시 열릴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개들은 계속 약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과들이 걱정인데 여튼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반기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반도체가 워낙 화랑이어서 네. 이공계는 조금 걱정이 덜 되는데 문과 학생들 여기 지금 이공계 지원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네, 그건 반대로, 적당히 좀 해주시고 문과 학생들 좀 어떻게 좀 얘기해 주봐요. 그런 얘기를 해요. 좀 우리 시쳇말로 좀 똘똘한 이공계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문과들한테 야 나는 너희들이 하는 거 거의 다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다 해요. 그러니까 문과라고 하면 문과 본연의 경쟁력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나마 문과들이 이공계들을 누를 수 있는 게 어학이죠. 그 어학 관련된 부분까지 내가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취업을 바란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영업적 경험이 정말로 탁월하거나 안 그러면 이공계들한테 싸워서 내가 뭐라도 한 장의 카드를 내뻗을 수 있는 이력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좀 현실에 좀 입각해가지고 남아있는 시즌을 좀 꼼꼼하게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 야구로 치면은 이게 지명 타자와 어떤 수비도 가능하고 뭐 공격도 가능하고 이런 사람하고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죠? 딱 그러니까 역할 포지션이 한정돼 있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과 채용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제조업인데 이공계들은 R&D라든가 생산을 해요. 몇 년.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나중에 중국어도 배울 수가 있는 거고 마케팅 기법도 배울 수가 있는 거고 배울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데 문과 베이스로 내가 취업을 하게 되면 절대 역학을 가리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코어 인사이드의 테크놀로지를 접근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같이 뽑을 바에는 그냥 어차피 길게 갈 거고 또 나중에 내가 교육시킬 거니까 기본 백그라운드는 뭔가 좀 있는 친구들을 뽑으려고 하니까 채용이 이공계로 도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벌시스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문과생들은 훨씬 더 본인의 전문성을 키워도 이게 이과성에 비해선 이공계에 비해선 그게 그다지 그렇게 스페셜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는 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위포트의 홍기찬 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잡정센터 2부는 여기서 마치겠고 1부는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9번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K무브 다시 만난 세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잡장부 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저희가 마련한 시간이죠.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먼저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우리 동네 과연 오늘은 어떤 일자리가 올라와 있는지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부산 지역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윤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윤아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부산 지역은 어떤 채용 정보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태광물산 주식회사입니다.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소재하는 전자부품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무역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으로 관련 경력 2년 이상 지원 가능하며 영어 및 중국어가 능숙하신 분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연봉 2,400만 원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영어와 중국어 능숙한 분들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평소에 외국어에 관심 많으셨던 분들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산업기계 전문 가공업체인 신대동 테크입니다. 경남 함안군 군북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근무할 CNC 보링기 조작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 무관에 경력 2년 이상인 분을 희망하고 있으며 인근 거주자 및 차량 소지자, 고용 촉진 지원금 대상자는 우대합니다. 주 6일 근무에 급여는 월 350만 원 이상으로 중식과 서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채용 즉시 마감된다고 하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해당 사항 있는지 꼭 한번 체크하시고 지원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주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전주 지역에서는 어떤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기업체는 주식회사 아원기현입니다. 전북 완주군 봉동군에 있는 금속 제조업체로 CNC 선반 조작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며 CNC 선반 경력 2년 이상 되신 분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 형태는 2교대이며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연봉 4천만 원 이상이며 상여금 100%를 별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구인 마감일이 6월 25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를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이 연봉이 괜찮고요. 마감일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구직자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바로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체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풍년농장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에 위치한 곳으로 자동화 설비로 세척되어 나온 계란 포장 및 관리 등을 담당할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10명을 모집합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주 6일 근무에 급여는 월 170만 원입니다. 구인 마감일이 6월 19일까지이므로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명이나 채용을 하고 있고요. 담당 업무도 단순 업무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 취업문을 활짝 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세계로 가는 취업,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시간입니다.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해외 취업이 궁금하시다면 이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죠. 해외 취업 전문가이신 글로벌 잡센터의 박창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여전히 안 좋으십니까? 컨디션이? 좋습니다. 너무 예. 좋습니다. 네. 링거 투어 이제 끝났습니까? 링거통은 끝났고요. 네. 예, 내일부터 열심히 일해야겠죠. 어디 연휴인데 어디 안 네. 가세요? 그래도 연휴라서 뭐 가족들하고 또 시간도 좀 보내고 해서 네. 좋은 저번에 기회인데. 저기 페이스북 봤더니만 또 네. 아드님 아이들하고 저렇게 낚시하러 제가 오. 똥강아지들이라고 부르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똥강아지들이고 똥강아지들. 낚시하러 갔죠. 매운탕 맛있게 끓여 드셨어요? 뺏겼습니다. 뺏겼습니까? 뺏겼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주 아이들과 함께 여행 가시나 봐요. 네, 거의 뭐 정말 일요일 날은 뭐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 항상 많이 보내고 아이들과 그러죠. 함께 네, 좋은 그렇습니다. 아빠이시고. 좋은 아빠. 네, 네. 계속해서 좋은 아빠이시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자 오늘 또- 그리고 2부의 도움이죠. 예, 이분 이남기 또 아나운서 아주 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쁜데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아, 아닙니다. 저 한가합니다. 계속 어제 불러주셔야 이어서 돼요. 오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틀 연속. 네, 이틀 연속. 감기가 아유, 그래요. 반가워요. 나오겠습니다. 잘생긴 남자 나오면서. 자, 고맙습니다. 그 연휴인데 네, 뭐 없다고 그랬죠 어제? 이거를 또 제 입으로 말해야 되나요? 이 슬픈 계획을 없습니다. 일할 겁니다. 불러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자, 오늘은요, 이제 대표님과 함께 해외 취업에 대해서 이제 작전을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오늘 네. 어떤 작전 소개해 주실 그래요. 건가요? 오늘 이제 가까운 일본으로 한번 가볼까 싶습니다. 일본. 네. 일본. 지난주죠. 4월 25일 날 우리 과천시가 주관을 해서요. 일본 취업 박람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무려 한 500여 명 정도의 청년들과 중장년들까지 장년층들까지 참가를 했었고요. 심지어 뭐 고등학생들까지 다 참가를 해서 그 행사가 어마어마하게 좀 이루어졌었고요. 자,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5월 13일 이제 토요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 날은 그 일본의 대기업에서 우리 한국인을 직접 채용하기 위해서 한국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내한 면접회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내한 면접회. 네, 오늘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본 취업에 대해서 작전에 대해서 좀 안내 저희가 드리도록 뭐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때 이남규 아나운서 알아봤었죠. 얘기했었지만 네. 일본에 그렇게 구직자가 없다며요. 지금 뭐 난리예요. 진짜 네, 싶어서 인력만 정보라 때문에. 씨도 어떤 그런 기회를 딱 틈타서 그렇죠. 잘 네, 갔나 그렇습니다. 봐요. 네. 네, 어제 또 취업인 뉴스에서 저희가 일본 그 유학 그래요. 및 취업 박람회가 네, 또 5월 맞습니다. 20일 정도인가 열린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 보면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 우리 한국인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모셔가기 위해서 좀 열을 불키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작년도 2016년도 통계를 보면 그러니까 2015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해외 취업을 가장 많이 간 국가가 미국이었어요. 미국, 싱가포르 이런 보통 저희가 순이었는데 그렇게 근데 생각하죠. 예. 향후 뭐 전에 저희가 뭐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일본이 쫙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2016년도 통계치로 보면 4,811명이 우리 K무브 정부 지원을 통해서 해외 취업에 성공했는데 그 1위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첫 번째가 이제 바로 미국 그 일본 같은 경우가 네. 고령화 사회. 예. 그러다 보니까 젊은 이제 청년층들이 취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인력난이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일단 우리나라 청년들의 우리 일부에서 이공계 취업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줬다시피 이공계열 전공자들이 우리나라가 교육열도 높고요. 우리 청년들의 스킬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가까운 한국에 문화도 똑같고요. 그래서 채용하는 이제 이런 기회들이 많고요. 이제 11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양일간 그 킨텍스에서 2017년도 상반기 글로벌 취업 상담회가 개최가 되는데 지금 약 218개 정도의 기업이 직접 한국에 내한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약 7, 80%가 일본계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좋은 기회가 아닐까. 왜냐하면 또 이제 그 뭐 국가적인 사정 때문에 그렇고 대기업 상반기 대기업 시장 그 뭐 시장 고용 시장도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지금 구직자들이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정말 예. 일본으로 좀 눈을 돌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예. 그 점과 관련해서 이제 이남규 아나운서가 조금 더 이 내한 면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이번 일본 기업 한국인 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일단 해외 취업 전문기관인 글로벌 잡센터와 저희 한국직업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을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일본에서 최대 규모의 기술계 아웃소싱 기업으로 일본 대기업을 중심으로 약 711개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곳인데요.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전 지역에 5,450여 명의 기술직 엔지니어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뭐 기계나 전기, 전자, 제어, 소프트웨어, 반도체, 그리고 플랜트 사업 분야의 5개 기술 영역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런 곳입니다. 이번에 내한한 기업이 일본 최대 규모의 기술 관련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평소 일본 해외 취업에 관심 가졌던 그 청년들에게는 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내한 면접을 하는 건 좋은데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아까 대표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다음 주 토요일 5월 13일 토요일에 열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잡센터 주식회사 글로벌 IT 인재개발원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여기에 참가를 원하시는 구직자분들은 글로벌 잡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전 접수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이력서를 다운받으셔야 되는데 일본 이력서를 다운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admin@globaljobcenter.co.kr로 이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본 이력서입니다. 이거를 예, 보내주시면 되고요. 일본 이력서. 네, 그리고 지원 시에 뭐 문의사항이 있다, 궁금한 게 있다 하면은 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글로벌 잡센터를 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 친구에 친구 신청을 하고 궁금한 좋네요. 거나 이런 거를 물어보시면 즉각 대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활용을 해주시면 그래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은 저희가 뭐 끼고 살기 때문에 많은 네.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플러스 친구 이용하셔서 네, 글로벌 네. 잡센터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를 해주신다고 네.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대표님 이번에는 총 몇 명을 채용할 예정인가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최대 50명 이상이에요. 50명 이상. 50명 이상. 최대 50명 이상인데 이번 5월 13일이 1차입니다. 1차. 1회. 아, 그럼 더 아, 네, 1차요? 1회차 면접으로 해서 지금 이번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25명 정도 지금 채용을 하고요. 네. 이번 채용이 끝나고 나서 아마 불합격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불합격하는 친구들은 해제 부분. 예, 뭐 어학적인 부분이나 이력서, 자소서 이런 걸 충분히 준비를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멘토링을 좀 통해서 또 2차 채용을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할 건데요. 올해 뭐 50명 이상 채용할 거니까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 이력서도 또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했는데 일본어 잘해야 또 됩니까?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해야죠. 나 일본어 그러니까요. 못하니까 그렇게 안 생각할 것 되겠네, 같아요. 스키. 이럴 분들이 있을 작전 것 하나 같아요. 알려드릴까요? 네. 네. 일본의 이력서, 자소서, 면접 보는 팁 하나. 어. 절대 내가 잘났다고 쓰면 안 됩니다. 일본의 겸손하게. 면접을 보시거나 못났다고 써야 돼요? 네, 자소서를 쓰거나 이력서를 쓸 때는 뭐 이력서는 일단 좀 제외시킬게요. 면접이나 자소서 쓸 때는 절대 본인이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경험이 있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네. 학교 다닐 때 아니면 뭐 대외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할 때 했던 이런 팀워크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협업. 그렇죠. 강조하는 그렇죠. 게 좋겠네요. 내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걸 잘할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이런 거 이런 너무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계절로 간다면은 안 그렇죠. 될 수 있다. 아까 우리 그 홍 기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공계 취업에서는 그냥 학교 열심히 다니고 이마에 성실이라고 적힌 애들 있잖아요. 예, 일본 취업에서는 조금 있어. 다릅니다. 그런 친구 있어요. 성실도 성실하지만 학교에서 다양한 대외 활동이나 프로젝트에서 조금 이렇게 남들을 서포팅했던 이런 어떤 내용들을 좀 자소서의 직무 영역으로 작성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일회성이 아닌 두 차례에 걸친 채용이라는 점도 눈에 띄고 또 인원도 아까 50여 명 정도니까 뭐 상당히 채용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직무가 그러니까 일도 일이지만 제가 아까 이제 저희 뭐죠 그 일자리 정보센터 할때 일자리 얘기했었지만 방법법. 정말 뭐 애만 쓰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것처럼 일도 일이지만 또 직무가 좀 괜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직무가 있는지 좀 이번에 이제 이 기업은 아마 직원 수가 지금 2015년도 기준으로 5천 명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지난주에 제가 확인한 결과 한 7천 명이 넘습니다. 일본에서 최대 규모의 기술계 아웃소싱 기업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채용하는 분야가 인베디드 IT 기술 개발 분야 그리고 전기, 전자 회로 설계 분야로서 이제 자동차나 가전, 의료기기, 반도체 등의 그 각 제품 개발에 있어서의 QC 등과 같은 평가, 검증, 회로 설계 업무에서 채용될 계획이고요. 특히나 메커니컬 관련들로 해서 자동차나 철도, 비행, 의료기기, 공작기계 등의 어떠한 그런 개발이라든지 케이스, 금형 설계, 우리 보통 CAE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CAE 분해 등의 업무에서도 우리 한국인을 채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까 또 일본 취업하려면 허세 부리지 말고 겸손하라 이런 팁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팁 없습니까? 이제 일본 취업에 또 하나 찾아야 되는 게 이제 그 얼마 전입니다. 지난주 제가 오늘도 뭐 홍익대학교 강의가 있는데 네. 홍익대학교 강의를 갔다가 한 일본 취업을 희망한다고 왔는데 경영학 전공이에요. 경영.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예. 경영학 전공자들이 일본으로 취업을 한다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좀 IT라든지 아니면 혹시나 요즘 뭐 워낙 4차 혁명이나 이런 걸 준비 많이 하시기 때문에 IoT나 아니면 빅데이터와 같은 이런 좀 전문 기술들을 조금 취득을 하시는 게 하나의 또 작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방금 전에 제가 애매하다 했던 말씀은 그 학교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이 경영학과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문과생들이 기회가 참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애매하다는 말씀이었고요. 어쨌든 지금 아까 그 박창규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분야를 보면 여기도 거의 결과적으로 다 이공계 일본 취업의 작전이라고 천국이 보시면 아닐까 돼요. 생각이 되네요. 일본은 상경계열이나 이제 보통 이제 우리 해외 취업을 많이 가는 친구들이 하스피탈리티 전공자들이 많이 갑니다. 호텔 서비스 관련들. 그래요. 근데 하스피탈리티 전공자들이 일본 취업을 하게 되면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워킹 할리데이 비자는 저희가 취업 비자가 아니고요. 그렇죠. 취업 기준으로 저희가 취업 기준 인정으로 안 들어갑니다. 특히나 이제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사무 취업 비자, 일본의 사무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일본의 사무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뭐 전문학사 이상이지만 그 경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입들이 접근하시기 좀 어렵고요. 일본으로 접근하시기에 가장 좋은 건 우리 정부, 우리 K무브에서 하고 있는 상호 자격 인증 제도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취득한 정보 처리 기사나 기능사가 일본 국가에서 비자 발급하는데 자격증으로 동일하게 인증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취업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IT나 엔지니어 분야로 취업을 하시는 게 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경영학 전공 학생인데 사무직 대신에 엔지니어 기술 분야로 취업한다는 게 어쨌든 이런 경영학 쪽 전공은 살릴 수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될까요? 일본 살릴 쪽은? 수는 있어요. 어. 있는데 대기업에서 안 뽑아요. 그렇구나. 중소기업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일자리는 있지만 일자리는 있어요. 양질의 일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이 전공은 좀 쉽지 않다. 그렇죠. 보통 이제 일본 기업들은 우리는 보통 뭐 공기업, 외국계 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순으로 나가는데 우리 일본 기업 같은 경우는 A부터 E 등급까지 주거든요. 보통 이제 한국 상경계열 전공자들은 일본에 있는 중소기업이 한국이랑 연결된 곳에서 찾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들어가 버리면 아무래도 한국과 협력업체를 맺고 있는 그렇죠. 예. 중소업체가. 그런 중소기업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국인을 채용을 하는데 이렇게 한국인을 우리나라에 와서 채용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을 채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경계열 전공자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데이터라든지 IT를 조금 활용을 해서 그러겠네요. 취업하시는 콜라보레이션을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콜라보, 네. 콜라보가 중요하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이제 또 취준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인데 일본 기업의 급여와 또 복지 혜택은 어떤 게 있는지. 급여 전문가가 또 물어보시네요. 그럼요.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남기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오늘 네. 이걸 소개하려고 나왔는데 일단 급여와 복지 부분 가장 오래 중요한 기다렸네요. 네, 이거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이 급여 부분을 살펴보면 신입일 경우에는 19만 5천 엔 정도를 받습니다. 이게 한 달 한화로 하면 약 200만 원 정도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를 받으시는 거고 다만 이 경력직일 경우에는 능력이나 경력에 따라서 조금 상이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적게는 22만 엔 정도에서 많게는 40만 엔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면접을 하고 나서 협의를 하고 나서 결정될 예정이니까 그때마다 경력에 따라서 다르게 받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신입 기준으로 18만 엔에서 23만 엔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는 집값도 굉장히 비싸고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네. 이 돈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많이 같아요. 생활하는데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복지가 들어가는 게 일본 이번에 내한 면접을 하는 일본 기업에서는 뭐 기숙사나 사택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교통비 전액 지원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4대 보험까지도 다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면은 꼭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예전에 그 개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유행어 할렐루야네 완전히. 할렐루야인 상황인데 그렇죠. 정말 뭐 다 해주기도 하고. 근데 다 해주네요. 네, 궁금한 게 뭐냐면 대표님께서 항상 이런 거 좋은 그 회사 있거나 그 채용 기회가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우수기업 그 히든 업체명을 챔피언. 얘기해 주시는데 오늘은 뭐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업체명을 얘기 안 하십니까? 예. 원래 제가 다 알려드리죠. 그죠? 네. 히든 챔피언 채용 정보를 그렇죠. 드리는데 이번에 이번에 오는 일본 기업은 이 외부 노출을 하지 말라고 강곡히 부탁을 하셔서 그 이유가 일본의 뭘까요? 문화성인가? 그런가요? 자 보세요. 네. 이런 얘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저희 카페를 많이 가르쳐 드리거든요. 카페에는 이런 기업의 정보를 다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카페는 비공개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보통 해외 기업에서 한국인을 채용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회사 정보나 다 모든 걸 노출하는데 노출하지 말라고 이제 회사에서 비공개로 걸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가 현지 기업이 우리처럼 한국인이나 외국인들을 다이렉트로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비자 발급이나 채용은 할 수 있지만 비자 발급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각 국가에 있는 채용 대행 기관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를 하게 돼버리면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 기업에 노출을 시켰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원자들이 이 회사에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연락해 본들 회사에서는 뭔가를 손을 안 못 되기 대는 거예요. 때문에.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좀 귀찮아지겠네요. 그렇죠. 또. 그래서 예. 이 정보를 노출하지 말라라고 했고 물론 저희가 이제 최종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면접 보기 전에는 이 회사 상호를 노출해 드려야죠. 네, 그래요. 그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겠네요. 그러면. 많습니다. 네, 뭐 미국도 그렇고요, 뭐 독일도 그렇고요. 예, 회사에서 좀 노출을 좀 꺼려 했으면 그래요. 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네. 뭐 저희는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뭐 그
지원할 때 어떤 필요한 자격 요건, 면접 전략 이런 게 저희한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기업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많은 활동을 했고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면접을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팀워크나 이런 쪽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니까 조금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어학이 부족해서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꼭 네. 뭐 어학 실패하시더라도 또 다음 기회를 노리셔야 되니까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실패하시면 연습입니다.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늘 방송에서 해외 취업 시 유의사항 그중에 하나가 아웃소싱 기업을 피하라는데 네. 일본은 제외입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아웃소싱이 이미 일본 기업의 문화에 정착이 되어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채용에서 어떤 전공자들이 지원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학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공이 좀 이공계열이면 누구나 다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신소재, 전기전자, 그다음 메커니컬 엔지니어링, 의료장비, 재료공학, 컴퓨터 관련 산업공학, 산업경영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꼭 제가 이공계 전공을 안 하더라도 뭐 1호 전공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D나 QC, QA 그리고 SCN 같은 직무도 꼭 희망하시는 분들도 지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일본어 실력은 JLPT N2면 충분히 통과합니다. N2 정도. 예. N2.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이번 행사에도 우리 청년들이 그 K무브 정부 지원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비용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모든 겁니까? 모든 해외 취업은 실비성 그 소요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채용하는 일본 기업 역시나 우리 만 18세에서 만 34세 미만의 우리 청년들이 지원을 하시게 되면요. 예. K무브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으로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번 면접에서 조금 불합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취업진로 전문가들과 함께 1대1 컨설팅을 통해서 또 뭐 국비 지원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교육과정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제 기업까지 저희가 알선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와 그리고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외 취업 전문가 박창규 대표님과 그리고 이남기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잡정부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상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봄날은 온다는 계속됩니다. 네, 내일도 본방사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